예,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출제와 해설을 맡게 된 정통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죠? 그래요. 이제 바뀐 개편에 따라서 통합형사법이 출제가 시작됐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형법 형사법을 맡고 있고요. 다른 학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경관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시 형사법 강의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바뀐 과목에 대해서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출제를 맡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뀐 형사법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형법과 형사법이 합쳐졌죠. 그래서 출제 범위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경찰청에서 제시한 바대로, 그죠? 형법 총론의 35%, 형법 강론의 35%, 그 다음에 형사법의 30%의 범위를 준수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걸 준수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변형될 가능성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빼겠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제 시간입니다. 이게 전제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형법, 형사법 20분 보던 부분들이 아마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40분으로 시험이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0분의 흐름으로 공부를 하시던 것들이 40분의 흐름으로 보시면 바뀔 거고요. 시간이 40분으로 사실상 늘어났죠. 왜냐하면 영어 국사에 의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던 것들을 이제 영어 국사가 빠짐으로써, 그렇죠? 법 과목이 투자해야 되는데 따라서 형법, 형사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민이 변별력입니다. 과거에는 형법을, 형사법을 합쳐서 거의 30분 이내에 풀었습니다. 25분?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아마 훨씬 어렵게 낼 거라는 게 수험가의 정설입니다. 고시계 쪽에서도 아예 어렵게 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시험을 보셨다면 20년, 21년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동형모의고사를 낼 때는 어떻게 냈습니까? 아마 20년, 21년의 기출을 가지고 여기서 어디 부분에서 나왔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아마 점점 더 올라가겠죠. 난이도는 20년보다 21년, 21년보다 22년이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 대신에 시간이 늘어져 난이도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변별력을 맞춰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형사법에서 변별력을 맞춰야 되는데 형사법에서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수준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문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들 전부 해석을 하고 있고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최근의 시험은 경관시험입니다. 통합형사법으로 나오는 경관시험에 지문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문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지문이 거의 지금까지 보던 것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 시험들, 17년도 시험들은 여러분들 경찰시험, 형법시험이 한 장이었습니다. 앞뒤 한 페이지죠, 20문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6문제, 7문제가 한 장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40문제 자체면 6장, 7장, 8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문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번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우연방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각범위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가 착오가 나오고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바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5, 3이에요. 5문제는 주는 문제고요. 결국 여기 3문제, 2문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난이도를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최근 시험들이.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관시험에도 마찬가지 사례 문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 전까지. 근데 이 올해 경관시험은 사례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승진 문제도 사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가까운 건 승진 시험보다는 경관 문제죠. 경관도 통합형사법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경관 문제를 봤을 때는 이제 사례 문제를 조금씩 대비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형법과 형사법이 합쳐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고시계 쪽에서는 부정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간 대비까지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형법과 형사법이 겹쳐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형법 지문 반, 형사법 지문 반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난이도는 이렇게 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 40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이도가 길어지면 생각보다 시간을 오버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 이제 이미 동행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내고 있어요. 동행 모의고사를 내면 아니 이 친구들 형법 형사법을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 형법 형사법 옛날처럼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관습적으로 풀어오다 보면 이미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 답안지 자체를 못 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40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연습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출제 유형들이 바뀌겠죠.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에서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법이 20문제가 나왔는데 형법 몇 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34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24문제. 그럼 4문제가 플러스가 될 건데 어디가 플러스 될 것인가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35, 7. 야, 28문제. 8문제가 플러스가 되는데 어디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형사법은 그렇죠? 여기가 12문제죠. 12문제. 12문제인데 보통 수사하고 증거에서 해서 8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어디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 유형, 출제 범위, 그다음에 어디 부분이 플러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서 전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통합형사법입니다. 두 과목이 합쳐지면서 출제 범위도 달라졌고요. 난이도도 바뀌어졌고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형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푸신다면 많은 워밍업과 연습이 될 수 있고 최종 정리 자료로 충분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반 정도 나왔네요. 그렇죠? 아마 새로운 몇 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에 제적의원이었던 사람이 연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무슨 사건입니까? 국정농단 사건이죠, 여러분들. 국정농단의 위증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연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국회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요. 즉 직고발 사건을 해석했던 사건이죠. 하지만 여기 위원회의 고발은 현존하는 위원회야지 이미 해체된 위원회는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 유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거는 기출 문제니까 기억에서는 쉽게 만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니은은 애매했을 거예요. 최근 판례긴 한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공중도덕에 유해한 업무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공중도덕에 유해하다는 업무는 도대체 어떤 업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명확하다 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애매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 디귿입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에 최근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당직 의료인에 대해서 법이 당직 의료인을 두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시행 측에서 당직 의료인을 몇 명씩 둬라라고 얘기한 거야. 법은 존재 여부만을 얘기하는데 규칙이 존재 여부를 넘어선 그 수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된다? 그건 위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임법에 관한 무위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리을에서 결정이 났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기출에서 보셨던 문장입니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 무면허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하는 거, 그렇죠? 운전하는 것은 그거는 도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즉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오답이 많네요. 아마 니은도 좀 약간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리을도 약간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공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근의 기출 문제들 아마 순서가 약간씩은 바꿔 나올 수 있어. 아예 전면적으로 형법과 형사법을 다 섞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왜 공범이 지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마 2번이 집유가 나올 수 있고요. 2번이 형사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 맘이야? 출제자 맘이야. 그거 자체는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출제 당국에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미 다른 직렬 시험들은 바꾸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죠? 2번 보겠어요.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얼마인가?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그렇죠? 부진정 신분범에 대해서 33조 단서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부진정 신분범에 대해서 그렇죠? 33조 법문을 적용해서 부진정 신분범에 대해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 그 사람에 대해서 뭘로 처벌한다? 그냥 일반범으로 처벌한다 그랬지. 그렇죠? 전속 살해를 교사한 사람한테 너 아버지 죽여라고 했으니까 전속 살해 교사범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단순 살해죄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와 뭐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립과 처벌을 구분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했다면 그렇죠? 이게 정범이야. 공범은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단순 배임죄로 처벌한다 그랬어. 즉 성립과 처벌을 나누어 보시라고 그랬어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처벌을 물어보고 있네요. 따라서 단순 배임죄로 처벌한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B번. 간접정범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고 몇 번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어린 여학생을 애가 의사지배해가지고 뭐 하는가? 협박해서 스스로 강제 추행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위행위를 스스로 시키도록 했던 사건이죠. 이미 시험에 몇 번 기출이 했습니다. 그죠? 요거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였어요. 자수범이 아니다라고 봤죠. 그죠? 그래서 강제추행에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그죠? 여기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강제추행 간접범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수범이 아니다. 라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수범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D급번 보겠습니다. 포괄일치입니다. 하나의 범죄 사실이죠. 수개의 사실을 하나로 법이 묶어서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 사실로 취급하는 것을 포괄일치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공동정범이 가담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죠. 승계적 공동정범. 그렇죠? 범행 중간, 범행 실행의 착수, 실행의 종료 전에 누군가 가담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가담한 이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책임을 진다.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장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형법 31조 1항의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에서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보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관계에 의해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음죄를 교사하는 죄를 범하게 할 때는 30조 단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해위증죄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모해위증을 교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갑이 정범은 모해고의가 있었어요. 모해 위증을 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모해 고의가 없어서 단순 위증을 한 거야. 이럴 때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판례는 뭐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33조가 31조보다 더, 그렇죠? 더 앞선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33 단서에 의해서 신분이 없는 자는 뭐가 된다?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없는 경우는 뭐가 된다? 단순 위증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범에 의해서 교사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해서 처벌된다고 돼 있지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 이거는 33조 단서에 관한 부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 없는 자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로 봐서 얘는 뭐가 돼? 단순 이중죄. 그렇죠? 얘는 모해 이중죄 교사범이 된다고 했던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얼도 만만치 않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개수로 우연찮게 맞는 사람도 꽤 있었을 것 같고, 리얼도 어렵고요. 니은 기억도 어렵고요. 리을도 어렵습니다. 두 문장 다시 한번 꼼꼼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많이 틀렸죠? 그렇죠? 많이 틀렸죠? 이거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수장학기 사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피고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렇죠? 기망하고 출자 지급금을 면제받으려고 했으나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동업자들이 출자물이 명시하고 면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창호에 빠져서 이를 면제해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이건 뭐가 된다? 부작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야, 다 나 같이 내기로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내기로 한 것처럼 속여버린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번도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자주 봤던 판결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땅이 협의매수 될 거야. 그럼 팔아먹을 수 없는 땅인데 이거 이 사람한테 판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 그렇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될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3번 정수정학회 사건입니다.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에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그래도 꽤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정수정학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렇죠? 이 통화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네하고 할 말 없네 라고 하고 놔두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는 그대로 녹음하던 상태를 가만뒀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MBC하고 통화하면서 그렇죠? 정수정학회 운영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MBC 운영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자규에 의한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핸드폰 녹음하던 걸 그냥 가만히 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감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형소법에서 아마 이 판례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곰곰이 나오는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감청으로 봤어요. 자규에 의한 감청으로 봤어요. 자규에 의한 감청으로 봤습니다. 4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잡았단 말이야. 시정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기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익숙했을 것 같고 아마 3번과 1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처분에 인정했던 판례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로 갑시다. 4번은 여러분들이 다 맞췄죠. 오답률이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1번 그렇죠. 적성검사 미필 자체는요, 여러분들 미필 직고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 받았어? 그럼 미필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고 인정하는 거지. 분정 부작위의 보증의식주의도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죠.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 건정한 체격의 군인이 그렇죠. 피해자 어린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졸랐다면 뭘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아동 청소년 성매매죠. 누가 알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성매매 하는 사람이 알아야겠어요. 알선행위 한 사람이 알아야겠어요. 죄가 뭡니까?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매매가 상대방이 몰랐다 할지라도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이 알았다면 알선행위죄가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그렇죠. 성매매를 사는 사람을 알았다 할지라도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이 몰랐다면 고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알아야 된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다음 5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지나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죠? 2번 정신병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클로로포르마진을 투입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조증이야. 그죠? 조증인데 조증이면 이렇게 막 웃는 거죠, 여러분들. 울증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혈압으로 사망했어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과실이 인정되겠죠, 여러분들. 이 상태. 그 다음 산후조리원 입사한 신생아가 계속해서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의사 진찰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피해자 신생아가 사망했네요. 그럼 과실 인정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모르면 뭐 한다? 과실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피해자 갑이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범망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잘못했다면 그것도 뭐야? 과실 인정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아는 판례 위주로 이 꽃갈콘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사고가 날까봐 거기에 고칼콘도 세우고 노란색 페인트 실도 해줬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막은 거잖아. 그럼 과실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5번까지도 여러분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의 문제들은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결국은 몇 개 문제에서 어려운 몇 개 난간에서 어떻게克服하는 것이 문제고 아마 그것도 되게 있었을 거야. 올해 문제들 그러니까 보통 경찰 시험 문제들이 다 아는 판례에서만 출제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르는 판례는 아예 안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경찰 시험 해설을 할 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러고 끝냈단 말이야. 그치? 찾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늘 나오던 판례만 나오니까. 근데 아마 20년, 21년의 기출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모르는 판례가 나오고요. 심지어 교과서에 없는 판례가 나와요. 어떤 판례가 나오냐? 찍으라는 판례가 나와. 찍어. 그럼 찍는데
우리 경찰 시험을 보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르는 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 거냐면 찍는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판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찍어야 돼. 경찰 시험이 옛날처럼 커트라인이 90점, 95점, 형법, 형사법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형법, 형사법 커트라인이 70점대, 80점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문제는 틀려도 돼요. 옛날처럼 완전히 100%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영어 국사가 여러분들 당나귀차하고 경찰 형법 형사법은 다 맞는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 국사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낼 거고요. 시험 볼 때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럼 남들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찍으셔야 돼요. 찍는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도 오래 했죠. 사시 강의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사시 강의 할 때 되게 느끼는 건데 사시 강의는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은 80에서 85점을 잡아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다 모인 거야. 어찌됐든 전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새끼들만 다 모인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걔들이 찍어내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 몇십 대 1이잖아, 여러분들. 몇백 대 1이잖아. 근데 거기 커트라인이 80점대야. 그 말은 뭐야, 여러분들? 찍어도 그 점수가 안 나오게끔 문제를 낸다는 거야, 여러분들. 점점 문제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고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 때 생각을 해봐. 영어 당황하면 아는 것도 다 놓치잖아. 마찬가지야. 형법, 형사법도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다른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의외로 정답률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맞출 건 알았지만 뭐 잡아먹으라는 거야? 시간 잡아먹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구행위에 관한 겁니다. 가구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구를 팔아고 부도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와서 다 뜯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가구점에 시장에서 들어간 겁니다. 자구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채권자들 건데 네 혼자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뭐 주거침, 가져갔으니까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구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판례 중에서 자구행위는 인정한 판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1번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만 성립한다면 절도죄도 주거침도 성립합니다. 그럼 1번에서 답을 찾았으면 땡큐죠. 근데 아마 못 넘기셨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왜? 케이스가 처음이라. 케이스가 처음이라. 그렇죠? 그 다음 부도내 난 다음에 도피했고 그렇죠? 그러면 청구권을 보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정 절차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막아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 시정장치로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를 무단으로 취급한 행위는 그렇죠?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재 곤란한 굴피에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가구점이 딱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에 그렇죠? 청구권 실행이 곤란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가 채권을 실행하는 행위가 그거를 네 맘대로 집어가는 행위는 아니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딱 막아서 압류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공탁해서 팔아서 n분의 1만 가져가야지. 네가 다 가져가는 행위는 이거 뭐야? 정당한 채권의 실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네 뭐야? 그냥 훔쳐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가부행위는 자구행위나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도나 주거침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단 시간을 잡아먹을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7번입니다. 정답률이 현재 떨어졌어요. 7번은 그렇죠? 79.3%인데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봅시다. 아마 2번 판례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1, 3, 4번은 다 익숙한 판례여서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례인데 이게 답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번 봅시다. 1번 익숙한 판례죠. 그렇죠? 차임을 연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차임 한 번 연차했다고 단전행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시원비 안 된다고. 여러분 고시원 저 단전하고 단수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정당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1번 맞고요. 그다음 2번. 수지침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수지침 한 봉지 찾아와가지고 공짜로 야, 너 수지침 배웠다며? 나 좀 놔줘. 라고 한 얘기. 이거 정당에 당연히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4번. 무슨 사건입니까? 쌍용노조 사건입니다. 봤잖아. 쌍용노조 사건에 변호인이 그죠? 아, 저 노조 한 사람하고 잡혀갔는데 나 한마디 좀 합시다. 나 변호인이에요. 라고 했던 사건이야. 근데 경찰이 못 오게 막았잖아. 그죠? 이거 못 만나게 해준 건 뭐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 아, 이 사람이 이제 하니까 막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죠? 이 사람이 당신 나 우리 상해했어? 라고 했던 건 뭐야? 직권남용 불법 체포죄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방패를 밀어내는 행위는 그러다가 경찰이 다친 행위는 뭐가 된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된다고 했던 굉장히 유명했던 판결이죠. 그래서 1, 3, 4번 저는 어디로 가? 이거 세 개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을 골랐어야 돼요. 그죠? 이번 판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을 하게 되면 찬반 투표를 거쳐서 파업행위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A, B, C, D, E의 이제 항목이 있다면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합의를 본 거야. A, B, C, D.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뭐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봤는데 상여금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매점 매점 같은 거에 대해서 매점도 합의 봅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가적인 사항이 추가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부가적인 건데 이것까지 뭐 따로따로 해. 이거는 찬반 투표 안 거쳐도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판례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는데 아마 그거하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마 모든 노동조합은 반드시 파업하기 전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찬반 투표를 거쳐야 돼. 이건 안 거쳤다가 아니라 거쳤단 말이야. 거쳤는데 부수적인 사항도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그 두 판례를 헷갈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판례는 있는 판례고요. 이미 출제된 바 있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있는 걸 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한테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답이 떨어질 건 몰랐어요. 그렇죠? 아마 그 판례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8번은 의외로 이미 잘 알고 있었네. 이미 기출이 나왔죠. 예. 필로폰 소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직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죠. 필로폰 매수해달라 그랬잖아. 매수해달라 그랬으면 매매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야 이게 매매지. 그렇죠? 근데 나는 돈만 아직 준 상태니까 필로폰 매매에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나 마약 좀 구해다 줘. 라고 부탁을 했지. 아직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난 적 자체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필로폰 매매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가장 옳지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답률을 좀 보면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거 꽤 오답률이 높았고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판례는 앞으로 나올 거고 굉장히 자주 나올 판례입니다. 1번 봅시다. 간호보조원에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었어요. 의사가 도와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의료행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니까 당연히 아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변호사법 위반. 그렇죠? 필요조건범이죠. 그래서 고용된 변호사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 사장만 처벌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공범을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유명한 판결이니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의료 자격 없는 사람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생각 이걸 할 생각으로 그렇죠? 의료법을 위반하면 뭐가 되겠어요? 공동정범이 되겠죠, 여러분들.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4번을 모르셨으니까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셨던 것 같은데 4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지금 2020년도에 나왔죠. 최신 판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래도 이 판례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쟁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쟁의행위라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체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근로. 여러분 지하철 파업 같은 거 하게 되면 대체 운전자들이 들어가죠. 버스 파업 같은 거 하면 대체 운전자들이 들어가죠. 대체근로 원칙적으로 허용입니까? 원칙적으로 불허입니까?
원칙적으로 불어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쟁행위 하라 그랬잖아. 쟁행위 하는데 대체 근로가 들어가 버리면 파업하는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어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산업, 공공사업, 뭐 기관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근데 이 불어한 곳에 대체 근로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대체 근로가 들어갑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위법한 대체 근로에 대해서 저지 유형력을 행사해서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얘는 적법이에요. 왜? 아니 불허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허해야겠지, 이거.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쵸? 그게 아니라 위법한 대체 근로가 아니라, 그죠? 여기 대체 근로를 하는데, 그죠? 대체 근로에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체 근로 투입한 사용자가 있을 거고, 이제 투입된 노동자가 있겠지. 누구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사용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노동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사용자의 행위에 가하다만 투입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예요. 왜? 이 사람은 필요적 공범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처벌할 수 없도록 봐요. 따라서 이 사람을 누구 쪽에서, 노조 측에서 뭐 한가, 이 사람은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이건 뭐로 봤어요, 여러분? 이건 위법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대체 근로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다 없다?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죠?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는데, 대체 근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는 대체 근로를 투입한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대체 근로 투입된 노동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 노동자를 현행범 체포는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좀 시간 조절할게요. 그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근데 오답률이 많네요. 왜 틀렸을까요? 그죠? 10번은 1번입니다. 그렇죠? 1번 요거 아마 문서죄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아마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에 1번. 그렇죠? 행사의 목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 통장 바꾸는 거. 그렇죠? 이거 예금 통장은 누굴까? 노 소유지만 은행 명의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만들잖아. 은행 허락 없이 바꾸는 거 뭐가 되겠어? 사문서, 변제조와 동행사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다음 죽음을 납입하는 척해서 주식을 뻥튀기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납입죄, 공정성 원본부적일죄도 해당하지만 이 사람 자기가 먹을 생각은 없잖아. 그래서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3번. 그렇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렇죠? 범죄 단체 조직죄하고 여러분들 범죄 집단하고 달라요. 범죄 단체는 최소한의 통제 정제가 있는 거고요. 범죄 집단은 통제 체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그렇죠? 보이스피싱 조직, 그 중국에 연배된 이 새끼들 있죠, 여러분들. 뭘로 봤어? 범죄 단체 조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건 좀 이따 범죄 단체 조직자가 또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네, 그다음 4번. 이거 그렇죠? 입퇴원 확인서는 전문가 판단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아닙니다. 허위 진단서가 되면 진단이라는 의사로서 판단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입퇴원 확인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문서죄도 들어가 있고요. 범죄단 조직죄도 들어가 있고요. 횡령죄 해당 범죄도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다 유명한 판례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형벌. 그렇죠? 37조 후단의 경합법입니다. 사후적 경합법. 그렇죠? 이거 경합법으로 하는가 법률상 간격으로 보는가? 법률상 간격으로 본다 그랬지. 이 판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상하한다 2분의 1 감경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감경을 할 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죠. 유기징역 감경할 때 형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거야. 딱 2분의 1로만 감경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률상 가중 감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집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개의 집유가 됐을 때 집유는 언제부터 한다고 돼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유예 기간이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집유 기간을 확정된 어느 시점으로 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유가 떨어졌다. A, B 두 범죄를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확정된 때부터 무조건 집유 기간이 되는 거지. 이 실형받은 판결이 끝날 때, 집행이 끝날 때로부터 집유 기간을 임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다음 사회봉사 명령은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그러니까 이 뭐에 대해서는 이제 행위를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죄 공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 명령 자체는 허용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때 이거를 사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고 봐요,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형법의 보호관찰 중에서 허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금원의 출현이라든지 혹은 사죄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죠? 개인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집행유예입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할게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그렇죠. 예.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는 없지만 집유 기간이 실효 취소됨이 없이 초과돼 버린다면 형 선고효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집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얼이 X가 될 거고요. 그렇죠. 벌금 상하함 모두 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음도 X가 되겠습니다. 형벌론 꽤 어렵습니다. 그때 조합 문제니까 정답률은 꽤 높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정보가 공부는 신분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12번의 1번입니다. 갑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 이건 좀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채권이 약정이자가 없고 막 다툼이 있는데 약정이자 있는 것처럼 남한테 옮겨버린 거야. 그렇죠? 이거 넘겨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돈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럼 뭐가 된다? 간접장법 형태의 소송사기가 된다. 그래서 간접장법 형태의 소송사기를 인정하는 유일한 사례니까 외우고 계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그렇죠? 작물을 알선에 가담했다면 이거 작물을 알선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강도죄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도 잘 아실 거 그렇죠? 그렇죠. 제일 유명한 필요적 공범이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판례는 뭐로 본다? 필요적 공범으로 본다. 따라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가담한 사람은 뭘로 본다, 여러분들? 교사범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교사범을 처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매도와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그렇죠. 형법 정책 규정이 적용될 수 없죠, 당연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번 판례. 13번은 여러분들 오답률 꽤 높았는데 그거는 그래도 다 중요한 판결들이니까 봅시다. 기억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 죄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범죄단체 조직죄가 한동안 조용하다가 그렇죠? 이게 최신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한 쟁점 몇 가지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범죄단체 조직죄. 그래서 판례 첫 번째, 범죄 단체와 범죄 집단을 나누죠. 범죄 단체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솔체계가 있는 거예요. 통솔체계가. 그러니까 최소한은 조직 플러스 통솔체계가 있는 거고 집단은 통솔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인정했던 게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그렇죠? 그래서 유죄를 인정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 집단을 인정했던 게 여러분 이제 중고자동차 사기 집단들이 있죠, 여러분들. 사기. 이것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죄수예요, 여러분들. 범죄 단체 조직죄는 즉시범이죠. 그래서 단체 플러스
그렇죠. 단체 조직 플러스 활동은 이거는 판례가 뭐로 본다 그랬어요? 이거는 포괄일제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체를 조직하고 이해가 사기를 쳤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경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거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판결이니까. 그래서 포괄일제가 인정된 경우 기억을 빼버리고 나면 답이 확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디귿. 그러니까 기억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이거는 자주 나왔던 건데,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이 정도는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서는 여러분들 답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요거 그러니까 최근에 중요하시다는 뭐 직권남용죄라든지 범죄단체유익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시는 게 훨씬 정답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 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은 실경이고요. 기억 판례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만 찾아서도 답이 확 주는데 그다음 니은번 헷갈릴 수 있지, 여러분들. 니은은 그치? 니은은 그래서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대해서 상품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쵸? 요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혹시 형소법 배우시는 공소사실 특정에서 배우셨을 텐데 오락실에서 여러분들 오락실에서 우리나라 빠친코에 그 구슬 대신 이걸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지폐를 집어넣으면 지폐가 탁 돌아가는 거야. 이 상품권이. 그래서 상품권을 코인처럼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죠? 빠친코의 코인처럼. 그죠? 이걸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 포괄일제로 봤어요.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포괄일제로 봤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다음 이거 영업범이겠죠, 일종의. 그죠? 니은번 증인 위증죄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 변론기일에 그러니까 하나의 증언 선서에서 끝날 때까지 포괄일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디귿 포괄일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얼. 그치? 음주 상태에 운전하다가 1차 사고 2차 사고 이거 포괄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얼도 지금 꽤 유명한 판결이니까 보시고 기억을 제외한다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귿이 그렇죠? 리얼까지 포괄일제를 인정했으면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나요? 안 왔나 보네요. 그렇죠? 많이 틀리셨어요. 그렇죠? 오답률 꽤 됩니다. 그렇죠? 오답률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저도 오답률 보게 되네요. 오답률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 사람이 어디서 틀렸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14번입니다. 14번 오답률 꽤 높은데 아마 1번 판례를 모르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올해 초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올해 초 그러니까 지금 21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알아야죠. 무슨 사건이냐면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돈 받고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받고 조작하고 또 받았어요. 그만두고. 그렇죠. 그래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뇌물 수수행위가 그러니까 뇌물 수수하고 부정처사하고 또 뇌물 받았단 말이야. 그럼 뭐야? 뇌물 받고 부정처사한 거죠. 수뢰의 부정처사한 거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수뢰의 부정처사 포괄일죄로 처벌한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쭉 뇌물을 받아왔는데 그 중간에 부정처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뢰의 부정처사를 받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이 맞는 문장에서 나머지는 볼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사후적 경합범 2번이죠. 사후적 경합범 감경할 수 있다죠. 감면할 수 있다니까 틀렸고요. 그다음 범인 도피죄, 직무유기죄. 그렇죠? 직무유기죄는 부작위 범이기 때문에 뭐만 성립한다? 범인 도피죄만 성립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성매매 알선 행위와 제공 행위 실경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1번 판례를 알고 계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1번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례는 중요하고 이미 기출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아마 21년 최신 기출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냈어요. 아마 틀려서 짜증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기출체로 보는 거하고 판례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로 보는 거하고 문제로 보는 거하고는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로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왜? 내년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여러분 채점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 기출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출이구나, 최신 판례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100% 맞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최신 판례가 몇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꽤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아주 높진 않았네요. 그렇죠? 1번은 봉사활동. 그렇죠?
봉사활동 안 가놓고 봉사활동 싶다고 거짓말 친 새끼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를 방해한 거죠. 그렇죠. 봉사활동. 그래서 봉사활동상 받아가지고 대학 갔던 경우에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업무 방해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2번. 니은번 자체가 좀 특이한 판례인데 이 판례도 그렇죠. 게임 회사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 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만들어서 다운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예. 자신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직접 사용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게임에서 이걸 사용했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다운받아 놓고 그걸 올려놓긴 했지만 자기가 사용한 적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디귿번. 그렇죠. 주로 이제 컴퓨터의 업무 처리 장치를 속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받아내면 그거는 카운트방이 되진 않아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받아서 결국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 시스템 관리자, C샵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본다?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담당을 하는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렇죠. 결국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켜서 데이터를 만들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면 뭐가 된다는가? 그렇죠.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자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소정의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없죠.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는. 그래서 위기가 되려면 거짓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이건 약취인에 관한 사건인데 오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약취인에 관해서는 제가 조문도 이제 해설을 쭉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그렇죠? 약취인 인신매매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베트남 국적 여인 사건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태우던 거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친권에 대한 남용도 없고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니까 약취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한다라고 해서 X고요. 약취인의 경우에는 상대방 반응을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끌고 가고 유인하면 반항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어도 끌려갈 수 있으면 약취인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약취인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약취인 해방관계 규정이 적용되죠. 해방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질살인, 인질치사, 체포감금, 인질강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끄집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방관계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제 18번 절도에 관한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개수 문제지만 잘 답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절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상습절도인데 상습절도는 그렇죠. 형법상 상습절도에 대해서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야간 주거침입은 절도장애 규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주간 주거침입절도라는 건 없잖아. 그래서 주간에 주거침입한 거는 뭐한다? 따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별개의 주거침입을 구성한다.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니은번은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렌트카 절취 사건이야. 내가 렌트카를 빌렸어. 그래 놓고 뭐 한 거야? 이걸 담보로 맡긴 거야. 그렇지? 담보로 맡겨놓고 이거를 몰래 찾아온 거지. 그래 놓고 야, 너 왜 훔쳐갔어? 그러니까 저 렌트카 주인 갖다 주려고 훔쳐갔는데요 라고 한 거야. 비록 결과적으로 소유권 의사와 합치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소유자 이사 합치할지라도 너는 도둑놈 새끼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법연득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 그래서 냉장고 사건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냉장고가 여러분들 전기를 훔쳐가는 거야? 아니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지. 그죠? 그 자리 그대로에서 전기를 소비했을 뿐 전기를 훔쳐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야간 주거침입절도에서 주거침입이 있어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주거침입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주거침입의 일부를 실행하지 않아도 근접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주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베란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렇죠? 주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앞에 문을 잡아 다녔을 때는 뭐 인정한다? 실행착수 인정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열차는 불법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리를 달리니까 열차는 빠지는 겁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 다음 19번 역시 기출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번. 그렇죠?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갑은 기륭하보고 대가로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기도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사기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 사기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천국에 가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돈 받아먹은 거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구 종말이 올 거니까 저한테 돈을 다 바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죄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가압류해제. 여러분 이 새끼 이제 나쁜 놈 애한테 이제 가압류 다 걸어놨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야, 너 임금 줄 거니까 내 거 풀어줘라고 해서 풀어줬단 말이야. 이 가압류해제도 뭐가 될 수 있어?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3번 정말 유명하죠, 이거는. 그렇죠?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 오답률 현재 적네요. 그렇죠? 법원의 기망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친족 상도례는 법원은 삼각사기 경우에는 누구한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예. 친족과 이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거 법원은 속아서 기분이 나쁠 뿐이지 재산 문제에서 빠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족 관계만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삼각사기는 모두가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나? 그렇죠? 사기죄의 경우는 피해자 관계에서 친족 관계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4번 들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사기죄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법인에 대한 사기는 누구를 속여야 되는가? 대표이사를 속여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왜 법인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대표이사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0번입니다.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예. 배임죄 확실히 오답률이 확 늘었네요. 20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재산죄가 어렵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봅시다. 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 외용계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회사가 1,000만 원이면 쓸 수 있는 사람을 5천만 원 주고 썼단 말이야. 그럼 뭐야? 4천만 원 회사가 손해 본 거지. 그럼 4천만 원이 뭐가 되겠어? 배임이 되겠지.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용역비와 과다한 용역비 사이의 차익이 배임의 손해액이 되겠죠. 2번은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회사의 부동산을 여러분들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럼 전체를 처먹은가? 이만큼만 처먹은가? 이만큼만 처먹은 거죠. 그러니까 유리회사 주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다 근저당 설정되기를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그거 회사의 권리질권 행사했던 거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 이 회사 소유 부동산이란 말이야. 그렇죠? A회사에 갑이라는 대표이사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회사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20억을 해먹었어. 근저당을 했어. 그러면 20억만큼만 해먹은 거지.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30억 더 해먹었어. 그럼 막 별도로 30억 더 해먹은 거지. 두 개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실경이 되겠지.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틀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꽤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죠? 부동산 저당권에 대해서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지. 그죠? 실무 가서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3번. 골프실 운영자가 일반 회원들의 회원을 없애고 특별 회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 특별 회원 만들 건데 니네 다 동의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회원들하고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강요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계약, 일반적인 계약은 뭐가 아니야? 여러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아니야. 내가 회사에 고용됐으면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 주는 사람이었으면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인 계약 관계는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한데 내가 더 소중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산 감소를 가지고 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손해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이익도 마찬가지고 손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관점에서 본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서 기억 미음까지 설명 중 옳고 그른 걸 표시해 봅시다. 그렇죠? 기억번은 잘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이 판례는 왜 오랫동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명,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재산범죄가 이렇게 나오는 폼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산범죄가 나오기보다는 여러 개의 재산범죄가 나오고 성립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 폼이 더 정형화되지 않을까. 옛날처럼 다음 중 횡령죄 중 맞는 것은, 사기죄 중 맞는 것은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식의 문제가 훨씬 더 정형화될 거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23번도 마찬가지야. 문서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하나의 문서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단선적인 문제보다는 여러 개의 재산범죄를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정답률을 확 떨어지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정답률이 40%대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래요. 오답률이 그러니까 반반이야. 맞는 사람 반, 틀린 사람 반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확 차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번 자신의 명의 자동차, 그러니까 동거하던 여자친구한테 이제 하면서 야, 너 우리 헤어지는 대신에 너 이 차 줄게 라고 한 거야. 그래도 가져간 거야. 토도면 맞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명의와 관계없이 누구게 된다. 이게 이제 실제 소유자께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져가면 뭐가 된다? 절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니은번.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마 이 판례 때문에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5로 돼 있으니까 좀 잘 찾아가셨으면 니은 때문에 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입차에 관해서 굉장히 판례가 많아요. 지입차에 관한 횡령죄 판례도 있고요. 배임죄 판례도 있고요. 이제 배임죄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야. 지입회사예요, 여러분들. 지입회사가 제3자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보통 이제 지입차주가 팔아먹었던 횡령죄 판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입회사가 있고요. 지입차주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걸로 봐요? 대내를 불문하고 지입회사 걸로 봐요. 그래서 지입차주가 이거 갖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는 건 이게 횡령이 됐었단 말이야. 근데 지입회사 갖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팔아버린 거야. 이게 뭐가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판례가 21년도에. 그래서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두세요. 그렇죠? 왜? 지입회사는 아니 네가 돈 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네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그렇죠? 지입차주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의무 위반했죠? 그러니까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올 문제예요. 잘 나올 문제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주구책에 나올 문제예요. 지입에 대해서 횡령, 절도, 권리행사 방해, 강진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의뢰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어요.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신탁금지 약정이라는 거 니네 둘 사이잖아. 제3자는 모르고 사겠지. 제3자는 권리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물품 공급 계약서. 그렇죠? 이거 A회사, B회사 허위로 작성한 물품 계약서에 따라 공급한 사실도 없으면서 그렇죠? 대금 청구 소송을 했어. 그렇죠? 했다가 돈 내놓으세요. 소송사기했다가 취하했어. 그렇죠? 기망행위를 했는데 권리 취득하지 못했지. 소송사기에 미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니은번.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지 않니? 최근에. 이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걸 틀렸으면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갑을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렇죠? 병한테 줬어요. 이 병이 누구한테? 여긴 병이라고 돼 있니? 공마야. 간병으로. 뭐 병 맞지? 병이 이제 정한테 사기를 쳤죠. 저 정한테 보이스피싱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 대포 통장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하자. 근데 이거를 애들이 찾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갑은 누구에 대해서는 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기죄의 공범인 경우에서는 횡령이 안 되지만 그렇죠? 아무런 무관계인 경우에는 횡령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어찌됐든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까. 하지만 사기죄 공범인 경우에는 같이 사기친 사람이니까 사기죄 이득을 얻은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하지만 병화의 관계에서는 둘 사이 위탁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을이 의무로 인출한 경우에서는 즉 병에 대한 횡령죄는 절대 된다 안 된다? 병에 대한 횡령죄는 안 돼요. 그렇죠?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될 여진이 있다? 정에 대한 횡령죄가 될 여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한 3만 번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만 번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되게 잘 분석을 하십시오. 진도배 기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온 문제에서 또 틀리시면 안 돼요.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아마 제가 요거 보니까 지금 정답률을 좀 보니까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니까 이미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정답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안 나온 생소한 지문에 대해서는 적응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찍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찍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찍는 것도 능력입니다. 당연히 능력이지. 당연히 능력이지. 그게 왜 능력이 아니야. 그렇죠? 제가 사시 강의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S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친구인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공부를 했는데 되게 점수가 높은 거야. 우리하고 같이 시험 공부 안 해요. 우리 좌절할 필요는 없고 느끼는 건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의 형태만 보고도 답을 찾을 줄 안단 말이야. 푸는 요령이 달라요. 이건 뭐에 의한 거야? 여러분 연습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마 이 책의 서문에도 썼을 텐데 허들을 넘는 연습을 하면, 그렇죠? 원래 시합용 허들이 1m라고 하면 1m 10을 놓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야 실전 갔을 때 1m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연습을 해서 90cm의 허들을 가지고 가잖아. 그럼 1m 다 걸려요. 그냥 돌파해서 가는 거야, 허들을. 그럼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연습 자체를 어렵게 하고 하드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찍는 연습도 과감하게 하시고 절대 이 동영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피눈물이 나더라도 끝까지 푸세요. 피눈물이 나더라도. 찍는 연습도 연습이야.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이번에 2021년 2차에 그쵸? 어떻게 됐어요? 법 과목이 보통 7, 80이면 거의 붙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기출 풀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훨씬 더 어렵고요. 그렇죠? 지금은 봤던 기출이니까 쉬운 거지.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문제일수록 더 나쁜 문제보다는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한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익숙한 문제가 나오겠니? 그렇지? 22번 장문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지. 절도범인의 절도보관의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있다고 횡령하면 정물보관죄만 성립하지 횡령죄는 불가발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범범이 횡령죄나 강도죄를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재산범죄를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작물 취득이 된 건 아니죠. 나는 재산범죄에서 취득한 물건을 받으면 작물이 되는 거지 어떤 범죄에서 작물이 받았는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은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죠, 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일단은 이게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간에 그렇죠, 어찌됐든 돼봐야 배임죄잖아. 이제 동산이면 무죄가 될 거고 부동산이면 배임죄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예. 컴퓨터 등에서 사용 사기에서 얻은 것은 이득이니까 뭐가 되지 않아? 작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답률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역시나 오답률이 반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두 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거 코미드 사건이죠. 코미드 사건.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지 않고 개인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입금도 안 됐는데 포인트가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 친 거야. 그렇지. 이 사람은 작성 명의가 있습니다. 명의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명의가 있는데 작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작성했지. 그렇죠. 원래 사문서는 허위 작성을 처벌하지 않잖아. 하지만 사전자기록에 대해서는 판례가 허위 작성을 처벌한다는 거야. 왜? 전자기록은 문서와 달리 명의가 중요하지 않으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그 실질이 훨씬 중요하니까 허위 작성도 처벌을 하겠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거 전합이에요, 여러분들. 전합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전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코미디 사건, 그렇죠? 대표이사를 할지라도 회사의 문서는 다른 사람이야. 권한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권한 위임받았으니 권한은 있어. 근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허위 작성했으면 뭐가 된다? 문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전자기록은 처벌한다는 거. 왜? 문서는 명의가 중요하지만 전자기록은 명의가 없잖아. 명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위 작성까지도 처벌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님번 경찰서에 조서를 받는 사람이 그렇죠. 제3자를 해명하면서 이 조서에 남은 사명 쓴 거.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는 경찰이 작성한 문서지만 서명은 누구야? 내가 작성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걸 갖다 썼으니까 사서명 위조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이 주식회사 권한 내에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큼 형식과 외관이 있으면 여러분 문서죄는 여러분 뭐에 관한 문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회 신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게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 중요하지 않다. 사자의 문서, 허물 문서도 그렇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문서죄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시청 공무원이 시청 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 출장에 간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지식관리센터에 여러분들 허위 정보를 입력했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래서 공전 기록 위작 변작죄가 되겠지. 그다음 미인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야.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들어내서 이 파일을 위조한 거야. 파일 위조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파일 위조니까 문서가 아니지 문서 위조죄 성립 판단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문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속적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파일 같은 거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나중에 문서죄에 관한 것들 다른 파일들을 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14번입니다. 문서죄에 관한 게 출제될 가능성이 더 넓어졌어요. 두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른 승진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문서죄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나오는 문제가 20문제였었는데, 그치?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28문제가 됐잖아, 28문제가. 그치? 그럼 8문제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8문제를 어디서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수, 형벌, 재산, 문서, 뭐 이런 데서 쪼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총론에. 그렇죠? 죄형법정주의가 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40문제 내는 승진 문제에서 죄형법정주의가 두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해됐어? 그러니까 40문제 내는 형법 문제를 내는 저기 승진 문제에서 죄형법정주의가 두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한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형법정주의가 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다른 쪽에서 늘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렇지? 그 다음에 24번. 다른 고소사건의 제출의 목적으로 경위증표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 문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죠? 이거 자체를 복사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가?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칼라 복사에서 위조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금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 쳤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 집주인처럼 여기 전화를 적어놨어. 그래서 전화해 본단 말이야. 집주인 맞으시나요? 거기 전세 8억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8억 맞아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사문서 오인 가능성을 늘렸죠. 위조된 사문서의 오인 가능성을 늘렸으니까 사문서 행사죄의 공동점유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3번. 주총의 소집 절차에 관한 하자가 주총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는 부실하게 써야 돼. 근데 회사법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사유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취소해버리면 그걸 믿고 그 회사를 믿고 산 수많은 거래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거래가 무효가 되겠지. 그래서 회사법상 무효나 취소는 비소급적이야. 앞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했던 것 자체는 무효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럼 진실한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감사 변경 등기라는 공정원본 부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답률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다음 4번. 그렇죠? 주민등록에 이제 이름과 나이를 이제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그렇죠?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조, 공문서 위조 및 구조 공문서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이거 오인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인 가능성이 없어서. 그다음 도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 도박은 도박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죠. 도박이라는 것은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없고, 그렇죠? 한 사람이 다 쥐고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기죄만 성립하고 상대방은 범죄 성립하지 않아요. 도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도박 행위에 착수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즉 승패 결정, 재물의 득실을 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도박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도박 행위에 착수만 있으면 그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추상적 위헌범으로. 그렇죠? 그다음 도박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은
재물의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액수만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 의미를 보겠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습성도 마찬가지야. 도박 지원과 유무만 가지고 결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도박 개장죄는 여러분들 이 장소를 빌려줬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음식점에서 화투를 치는데 아유 그냥 치세요라고 놔뒀단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죠. 요거는 도박 개장죄가 성립하지 않아. 주재자가 돼야 돼, 주재자가. 그렇죠. 그래서 25번은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오답률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시라고요.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도박죄에 관한 것들. 그렇죠. 예. 뭐 새롭게 제가 추가한 뭐 문장 자체를 바꾸거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중에서 모아봤어. 도박죄 중에서 어려운 문장들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뇌물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26번. 뇌물로 제공할 물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그렇죠. 몰수할 수도 없고 추징할 수도 없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이 뇌물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이제 등록 원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적으로 운영하고 썼단 말이야, 이 벤츠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 꺼도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잖아. 정유라에 대해서 말은 삼성 명의로 돼 있었지만 정유라가 받았잖아, 여러분들. 그럼 누구 거야? 정유라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다음 수뢰죄에 대해서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례자한테 반환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추징한다? 증례자한테 추징한다. 그렇죠? 예. 알선 수뢰죄에 대해서 공무원은 결정 권한과 최종 결정 권한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고 사실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뇌물 공여죄와 수수죄는 뇌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처벌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오답률이 10%니까 뭐 제가 설명할 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번입니다. 이 오답률 꽤 높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봅시다.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어도 직무유기죄의 범죄의 종류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직무유기죄는 범죄 종류에 따라서 실익이 있는 범죄니까 직무유기죄 범죄 종류는 외워두시라고요. 직무유기죄입니다. 첫 번째, 부진정 부작위범이죠. 판례가.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따라서 자기범과 부작위범이 있으면 뭐만 성립한다? 그렇죠. 부작위범만 성립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진정신문범이죠. 그래서 몇 조가 적용된다? 33조 법문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범만 성립한다. 예외도 있지만. 그 다음 판례가 뭘로 봐? 구체적 위헌범으로 보죠. 그래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범이다. 그래서 승계적 공동정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일단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다가 아니라 계속범이다예요.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이거 틀리셨으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기출인데 뭐 거의 기출하고 제가 기출에 거의 손 안 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몇 개 정도. 반반 냈구나. 그렇죠? 기출 반, 만든 문장 반. 그렇죠? 그 다음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나에 성립한다. 이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제이고 아마 2번에서 답이 많이 알렸을 것 같은데 3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정말 잘 나오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출제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직권을 남용하고 난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또 있어야 돼요. 직권 남용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법무부 감찰국장 사건이죠. 이 여자를 뭐 이제 부지지청이라 그래서 좀 시골로 부치지청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셋째 줄에. 예. 요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안 봤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사건은 여러분 네이버 쳐보시면 나올 거고 부치지청만 해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자기가 항의한 거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 침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판례가. 그렇죠?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정치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28번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답률 1위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답 자체가 82.8%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뭐 했어? 강제집행 면탈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사례가 나오면 사례에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에 전체 문제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낼 텐데 이 사례를 낼 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 사례 때문에 모르면 찍고 넘어가세요. 전체 문제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나올 거라고요. 옛날처럼 100점을 내는 문제가 절대 안 됩니다. 형법 100점, 형사법 100점 맞았어요. 그렇게 냈으면 출제자가 얘가 멍청인 거야. 100점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공식적인 공무원 그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 100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변별력이 없잖아. 100점, 95점, 92점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러면 동점자가 몇만 명이 될 텐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적절한 난이도와 합격점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나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나게 헤매겠지. 막 걸려서 5분, 10분 소요되고 막 울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찍고 넘어가세요, 모르겠으면. 제일 비슷한 거 찍고 넘어가세요. 됐어요. 여러분 영어 모르겠으면 찍고 넘어가시나 되는데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봤잖아.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찍고 넘어가세요. 그렇죠? 가불이 같이 강제집행 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도금 청구 소송이 오니까 그렇죠? 이거를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둘이 강제면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앞으로 변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갑이 A로부터 강제면을 당하자 을에게 그렇죠?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때 어떻게 된 거?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 자기도 강제면으로 끌려가기 싫으니까. 같이 범죄를 했지. 같이. 그렇죠? 봅시다. 범위 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한다. 그렇죠? 예. 하지만 범인 스스로 은닉 도피하는 경우 나도 강제면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걸릴까봐 도망가는 경우는 강제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을이 자신에게 콜라텍을 매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 거래 계약을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한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신이 강제집행 면탈을 도운 것에 대한 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답니다.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숨기기 위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비호권의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니라 범위 도피 교사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거니까 방어권의 자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답이 4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 범죄를 숨긴 것에 불과하니까 범위 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판례 원문을 그대로 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셨다라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틀린 거 가지고 열받지 마시고 이제 형사법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느낀 건데 형사법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마 형법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형사법을 강의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형법 전공자들은 되게 많은데 형사법 전공자들이 되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형사법을 잘 가르치지 않다가 가르치다 보니까 진도에 밀려서 거기 진도까지 안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12문제나 돼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법에 대한 공부 비중을 좀 높여주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개정은 통일법이에요. 이 통일법은 다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률이 크게 낮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그렇죠? 통일법. 그렇죠? 특히 이제 문제가 패킷 감청에 관한 문제죠. 패킷 감청. 패킷 감청에서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왜? 패킷 감청은 이 라인 자체를 감청하다 보니까 그렇죠? 범죄에 관한 증거물도 있지만 증거물이 아닌 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사경했을 때는 검사한테 며칠 이내 14일 이내 승인 요청. 그래서 검사가 7일 이내 승인 요청을 하면 된다 그랬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히 가겠습니다. 정답률이 낮아서요. 정답 높아서요. 그렇죠? 검사는 어디에? 법원에 14일 이내 이거 승인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그랬어. 그렇죠? 단
법원은 승인 요청이 기각됐을 때 며칠 이내 7일 이내 폐기하도록 되어 있죠. 법원의 보건이 이거 기각 판결을 받으면 단 이제 아무 요청을 안 하면 14일 이내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 두 개 구분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폐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누구한테 폐기 보고를 한다? 그렇죠. 법원에 폐기 보고를 하죠. 요거 취업적인 문제인데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9번. 그렇죠. 그다음 오답률이 높군요. 미안해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대로 기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꿔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분명히 이대로 시험 문제에 나와봤기 때문에 우리 경찰 시험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서 바꿨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걸 바꾸진 않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거 왜 이렇게 바꾸냐? 이거는 기출 그대로 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그렇죠.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증거동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30번. 그렇죠.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네요. 재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 그렇죠. 다 증거동의 대상이 되죠. 전문 증거들은 다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술 번복조서, 진술 유도조서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 니은번 전문 서류에 대해서 공판정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의 부동의라는 뜻은 동의하겠다는가 안 하겠다는가? 동의하지 않겠다. 그렇죠. 요거 그렇죠. 원칙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함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체를 동의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번 그렇죠. 네. 전부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은은 X. 그렇죠. 그래서 요 아마 니은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니은 때문에. 그렇죠. 니은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한 부분, 저 말한 거 빼놓고는 다 동의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전체적으로 동의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니은이 아마 제일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귿은 알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증거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정하지 않았다. 반드시 문건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증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죠. 그렇죠. 그다음 리을번. 약식 명령에 대해 정치판을 출석한 사람이 상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출석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네가 안 다투겠다는 거지? 그러면 증거 동의가 간주됩니다. 그다음 미음번.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2회 이상 바꿔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동의가 간주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증거 동의가 간주되는 거죠. 이의가 있는데도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고 해서 틀렸죠. 어려운 문장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증거 동의에 관한 관련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한테 숙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책에 언급이 좀 적어서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30번 그렇다 치고 다 났네요. 다 40%대예요. 그렇죠? 압수수색에 관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압수된 정보장 매체에 대해서 그렇죠? 요거 정보장 매체 압수금을 출력한 증거는 몇 조가 되겠어요? 이거는 개인 스스로 작성하니까 313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기억은 맞을 거고. 그다음에 니은번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판결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서명 날인단에 서명이 있고 날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문서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충분하지만 영장과 판결문은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 영장은 위법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형사동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죠. 그래서 영장 자체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에 영장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영장에 대한 압수는 뭐라 그랬어? 적법이라 그랬죠.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서명 날인입니다. 서명 날인. 그렇죠? 서명 또는 날인. 일반적인 문서는 서명 혹은 날인이에요. 그치? 근데 판결하고 영장은 서명 앤드 날인이에요. 그치? 예. 그 다음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렇죠? 이게 없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그럼 뭐야? 이거 영장은 위법이에요, 여러분들.
서명 없고 날인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영장은 위법이나 수사기관이 위법하려고 한 생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발부받고 수사했는데 왜 우리한테 난리야? 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증거는 적법이다. 증거는 적법이라고 했어요. 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주리 일탈할 의사가 없다라 그랬지. 이건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치요. 그래서 기억, 니은, 그죠. 디귿. 정보적 매체 압수금이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그쵸.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틀렸죠.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성과 영장 기재가 다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영장 기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디귿도 X고요. 예. 그 다음,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쵸. 팩스로 영장을 사본을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쵸. 영장을 제시하면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원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원본 제시하지 않거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하죠. 그쵸. 답을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의외로 적었던 거는 기억 문장도 익숙하지 않았고 니은도 익숙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 니은 다 나올 만한 문장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문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치요? 네. 미안할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일반론적인 문장이 나오면 헷갈려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죠? 32번은 이미 나왔던 기출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오답률이 거의 없네요. 그죠?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착성 요구는 위헌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별도 영장 없이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의 기한 효력으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는 이제 출석 요구를 하면 그렇죠? 피의자도 참고인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인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 의무가 좀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제일 제가 의외였던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증거 보전에 대해서 그렇죠? 증거 보전에 대해서 고소 고발 자수를 받거나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 개시가 돼야 증거 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은 수사 개시가 되지 않는 내사자의 경우에는 증거 보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문장이 크게 문제가 됐을 거는 없는데 내사자는 증거 보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다음 디귿 이거 2번 왜 틀렸죠? 답을 준 것 같은데 이거 몇 조야, 여러분들? 311조죠. 그렇죠? 315, 3호가 아니라 311조에 해당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맨날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틀린다는 것은 형소법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주는 문제 아니니? 이 정도면? 여기는 315조하고 311조하고는 비교해라는 것은 어느 선생님들 늘 얘기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럽시다. 그렇죠. 그 다음 34번 다음 형사법의 태도로 옳은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그렇죠. 재정 신청할 수 있는 범죄들 쭉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123조부터 126조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범죄가 뭐였어요? 피의사실 공표죄였죠.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렇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맞는 문장이고 니은번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 이 경우에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된다. 이 검경 수사권 조치에 관한 준칙에 관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에 관한 준칙에 관한 해설 전문 판례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에듀 사이트에 열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예. 그 다음 3번 전기통신에 관한 작성기간 재사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정보적 매체는 원칙적으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게 맞죠. 틀릴 게 없는데요. 미안하지만 정답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억과 니은을 몰랐다는 건데 기억이 좀 생소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니은은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생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검경 수사권에 관한 준칙은 여러분 그냥 일반 조문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달달 외우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번 경찰 시험에 검경 수사권에 관한 준칙 몇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만 4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20문제 중에서 형사법. 그럼 그거보다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에 관해서 나온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옛날에 형사법 20문제면 수사와 증거가 7문제가 안 돼요. 7문제, 8문제 이 정도라고요. 많이 나와봐야. 근데 지금 우리가 12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경 수사권에 관한 준칙은 3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2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물으시면 몇 번이라고 들으세요. 몇 번이라고 들으세요. 그렇죠? 몇 번이라고 들으세요. 35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해야 되는 공수사실로, 그쵸? 뇌물죄 필요적 공범이죠, 여러분들. 공범인 공피겠네요. 그쵸? 근데, 갑은 부인했고요. 을은 자백했습니다. 그쵸? 갑은 부인했고, 을은 자백했어요. 봅시다. 갑이 을에 대한 피신 조서가 내용을 부인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성립진적 반대 신문했다 할지라도, 사경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 했을 때만, 내용 인정했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갑이 내용 인정하고 있어, 부인하고 있어, 부인하고 있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쵸? 35번. 그쵸? 그쵸? 당연하지. 2번. 을이 피고인 신문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것은, 그쵸? 갑의 을이 반대 신문이 보장돼 있어. 여러분, 이제 피고인 신분, 공동 피고인의 신분은 재판장에서 피고인 신분 받을 수 있지. 충분히 반대 신분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증거로 쓸 수 있어. 단 이 사람은 피고인 신분 받잖아. 위증죄가 되려면 증인이 돼야지. 이 사람 피고인이니까 위증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되지 않아요. 왜? 피고인 신분이니까. 위증죄가 되려면, 그렇죠? 선사한 증인이 허위 진술해야 되는데 증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금전출납부 몇 조에 의해서 315조 2호에 의해서, 그렇죠?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썼다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건 자백이 아니요. 자백이 아니지. 범죄 사실 인정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돈을 썼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뇌물을 줬습니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강 증거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갑이 법정에서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을을 만났던 사실과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만 신한다면 을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강 증거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넓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오답률이 꽤 높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봅시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 약간 응용력을 요하는 것들이면 정답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응용력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 풀고 나서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끝나고 나서.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연애를 글로 배우면 안 되잖아요. 해봐야 늘지. 케이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봐야 늘지. 안 하면 진짜 케이스 문제 나오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망가져. 하나하나 보면 다 아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렇게 케이스로 나오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정답률이 개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케이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해지세요. 어차피 나오게 돼 있어요. 자, 36번.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확 올라갈 걸 안 봐도 알겠어. 그치? 정보정매체 압수금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 여러분 파일을 복사하고 출력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물론 이제 제가 다음에 문제를 드릴 때는 최근에 나온 이문제 출물에 대한 걸 한번 넣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출제 의뢰 받을 때는 그 파일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그치? 그래요. 그다음 차액이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일성 인정돼야죠. 그렇죠. 원칙 지정할 수 있죠. 됐어요. 뭐 어렵지 않은 거 제가 왜 어렵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30번 소송 조건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친고죄 고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렇죠. 고소에 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친고죄 특수한 판례, 특히 판결 문제에 대해서 출제하고 싶었고, 그렇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오답률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친고죄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소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비친고죄를 고소했다 할지라도 친고죄로 검사 공소적이었다면 어떻게 된다는가? 소송 조건을 직권 심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친고죄로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 기간 내에 다시 친고죄를 고소하여 공소적이 된 경우에 적법한 고소가 없는 거죠. 327조 이에 공기파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제 공소가 제기됐단 말이야. 즉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이 사람이 뭐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치자,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음주운전이 아니었어. 그러면
사실은 공기판하는 게 맞지만 뭐 해주는 게 피고인한테 훨씬 유리해? 무죄 판결해주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뭐 할 수 있다는가? 무죄 판결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도 뭐 그렇죠? 거의 그쵸? 정답이 10.3%면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 보세요. 10% 이하는 제가 인간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10% 이하면 그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39번, 40번 이거 두 개 봅시다. 39번입니다. 보소에 관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소에 관한 문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공판에 관한 절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모든 책이 구속과 비교해서 보소까지는 적어놨기 때문에 보소에 관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뀐 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어요. 감치가 20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하면 동시에 보석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 기록이 1심에 있을 때 보석에 관한 결정은 어디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항소를 했으면 소송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이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결정하는가? 원심법원이 결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상소를 했어. 1심에 상소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소송 기록 2심 넘어가기 전까지는 1심이 소송 기록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보석 결정도 누가? 1심이. 그러니까 대부분 1심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기간 연장도 1심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 보석에 대한 결정은 원심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X.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되죠.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다. 단 이 검사 의견에 기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 법이다, 이 법은 아니다, 이 법은 아니다. 보석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까지가 한 문장이죠. 보석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0번이에요. 40번. 40번은 정답률이 확 떨어졌죠. 그냥 크게 어려운 문제는 다 아시는 문제 같은데 1번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다른 중요한 증거는 뭐야?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의문이 되거나 범죄 피해자 권리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을까 가지고는 안 돼. 이 새끼 범인 맞네.라고 해야. 왜냐하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라는 게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니 불기소라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나 자꾸 지금 거의 2년 동안 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 생기기 전까지는 나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2번. 혈액에 대해서는 누구 동의 받아야 돼? 내 동의. 동서 동의를 받아갖고는 안 돼. 내 피인데 왜 나무 동의를 받아?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강제수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무 동의 받고 내 피 뽑아갔어. 그럼 뭐야? 위수준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 요거 검사 K는 공소 제기한 다음에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누구한테? 아니 담당 검사, 담당 수사법원한테 영장을 받아야지. 왜 지방법원 가서 영장 받냐는 거야. 그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공소 제기 후에 위법한 강제수사니까 위수준이 되겠지. 아마 약간 문장을 바꿔놓으니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불복할 수 있죠? 지금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